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코로나19 아직은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제와 어제 29번, 30번 부부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오늘은 31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과 가까운 대구에서 발생해 더욱 촉각을 세우게 만들고 있는데요. 31번째 환자는 한국인 61세 여성으로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양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는 대구의료원에 격리 입원한 상태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도 없고요. 기존 확진자와 접촉을 한 적도 없다는데요. 대체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된 걸까요? 명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지 않는 탓에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과 가까운 대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방역과 예방에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로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스팅어의 다이내믹한 스타일에 반하신 분들도, 스팅어의 프리미엄한 퍼포먼스에 반하신 분들도 1% 스마트 할부와 100만 원 상당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드리는 스팅어만의 스페셜한 혜택에 또 한 번 반하실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스팅어. 2월 선수율 10%, 36개월 기준.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4.15 총선 예비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 미래통합당 신대경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요약을 해보자면 지난해 12월에 이어서 연속으로 취업자 수 5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상당히 고용 상황은 좋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가 하면 노인 일자리, 단기간 일자리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 이런 고용률 최대가 노인 일자리 증가가 가져온 착시 현상이다, 이런 분석도 역시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교수님이 누누이 좀 강조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착시 현상이다, 이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이 56만 8천 명 증가가요. 예. 우리가 이제 인구 증가가 한 34만 7천, 35만 명이 채 안 돼요. 네. 지난 1년 사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한 21만 명 이상이 더 증가를 한 거예요. 일자리가 더 만들어진 거예요. 인구 증가보다 더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구가 35만 명 증가했는데 일자리는 한 20여만 명 더 증가했다.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냐면은 경제 활동을 안 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이요. 일자리가 힘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이제 뛰어들게 된 결과인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실업자가 줄어들었어요. 실업자가 한 7만 1천 명 정도, 7만 1천 명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예. 1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고용에 있어서 간에 전체 평균 이제 그러니까 상황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사실 흠잡을 데가 없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60세 이상을 봤을 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1년 전에 비해서 60세 이상이 59만 4천 명이 증가했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도 어쨌든 간에 뭐 일거리는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서 이제 한 50만 7천 개 정도 일자리가 발생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50만 7천 명 중에서 정부가 만든 일자리는 한 12만 7천 명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한 38만 명 정도는 그러니까는 민간 시장에서 만들어진 거라 이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 다 오해하고 있죠? 다 정부가 그러니까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다. 그게 이제 언론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왜 사실이 아닌 보도를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60세 이상 하게 되면 대개 이제 그러니까는 민간 시장에서 일자리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이제 선입견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건데 이건 통계청에 들어가서 그 마이크로 데이터 들여다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는 선입견만 가지고 기사를 구성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이 36시간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36시간 이상을 풀타임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도 한 10사람 중에 3명 이상이 그러니까는 60세 이상에서는 10사람 중에 3명 이상이 풀타임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60세 이상 일자리가 어쨌든 간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예. 이쪽에서 어쨌든 간에 일자리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흠잡을 정도는 아니라 이거예요. 예. 예. 이제 내용.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예, 예. 60세 이상도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있고 65세 이전이 있고 그러는데요. 예. 65세 이상은 대개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인으로 이제 취급하는 이제 그러니까 복지 혜택을 받는 이 연령 기준이잖아요. 예, 예. 65세가요. 예.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러니까 공공근로 일자리나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7시간 이하 단기 알바성이 있을 때 대개 65세 이상에 이제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예. 65세 이상은 아무래도 민간 시장에서 일자 잡기는 힘들거든요. 힘들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60세 이상, 60세에서 64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민간 시장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들이에요. 한 몇 퍼센트 정도나 되죠? 민간 일자리가? 그 민간 60세 일자리가 이상. 그러니까 60세 이상 중에서 그걸 차지한 게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요. 예. 한 38만 개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뭐 한 70% 이상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민간 일자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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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에서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비난할 뭐 흠잡을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사실 예. 확인을 해보자면 팩트 예. 체크를 해보자면 60세 이상의 일자리 내용도 좋고 민간 일자리도 70% 이상 된다. 그러니까 정부 세금 주대의 어떤 그런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거. 이건 뭐 예.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이걸 확인해 주시고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1월 고용 동향에서 예. 우리가 그동안 눈에 일자리 문제 얘기할 때 40대 일자리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예. 1월 고용 동향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요? 한 8천 명 증가했는데요. 이건 상당히 오래간만 아닙니까? 오래간만인데요. 예, 예. 이건 저는 이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들이 오히려 이건 또 없는데요. 예, 예. 이게 기저 효과예요. 아, 작년 이맘때 워낙 줄었군요. 예, 지난해 1월 달에 17만 명이나 줄어들었어요. 아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2018년 대비해서 2019년 1년 동안에 이렇게 17만 명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네. 올해는 그러니까 그 기저 효과 덕택이 굉장히 컸던 것이고요. 예. 예. 뭐 제조업 일자리 자체가 좋아졌다기보다는 기저 효과인 예. 것이고. 예. 자,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일단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좀 뭐 어느 정도나 우리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경제에 뭐 대책은 또 없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거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제 구정 연휴 이제 그러니까 설 연휴 지나자마자 어느 광고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네.
제가 이제 추경을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시간에도 하셨습니다, 한번. 예. 그 이유는 이제 추경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거다. 예.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는 그 추경만 편성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어차피 총선이 끝나야지 아마 이렇게 가능할 거예요. 정치판에서는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불가피할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하반기 가게 되면요. 예.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요. 대통령도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비상 상황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예. 뭐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흔히 써왔던 그런 대책 말고 예. 좀 더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예, 상상력.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지금 이제 관료들이 내놓는 대책들이 거의 관성적인 대책들이에요. 예. 근데 사실 이번 이 사태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그 사실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보게 되면 중국에서 이제 이게 발발했지만은 일본도 굉장히 지금 이제 속수무책으로 굉장히 확인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는 일종의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매뉴얼이 그러니까 이제 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어떤? 일본과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어떤 하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는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그러니까는 겪었던 경험에 기초해 봤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런 사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은 빈도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뭐 호주의 산불 사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경제 그러니까 세계화만 우리가 뭐 그동안 이렇게 좀 인식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삶 자체 전체가 굉장히 이게 전 지구가 아니 이 전 세계가 촘촘하게 다 서로가 연결되고 상호 영향과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앞으로 저는 이런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들이 자주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게 근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처방층하고 일단 그다음에 단기적인 대책을 좀 그래야 되는데 예. 단기적인 대책으로는요. 예. 지금 뭐 정부에서 가는 건 뭐 세계 지원이라든가 무슨 뭐 금융 그러니까 융자 뭐 이렇게 가는 이 정도로 이제 가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시간도 몇 번 소개했지만은 금리 자체를 좀 인하를 해줘야 돼요. 금리 그 인하.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그 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금융 비용을 좀 줄여줘야 돼요. 이번에 그 대책에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부 대책에 금리 좀 근데 인하해 그게 주는 거.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융자 지원, 돈을 그러니까 융자 지원하는 건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거라고요. 예, 기존에 있는 대출 금리를 더 낮춰줘야 된다. 정부가 지원해서.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WTO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하여간 이 그 세계 경기가 지금 우리가 심상치가 않다고 진단하면서 이 재정 확대 정책을 그러니까 공동으로 대응을 할 것을 지금 유럽에서도 얘기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거라고 이제 봤던 이유도 이제 그런 이제 진단 속에서 나온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그 피해 보는 사람들이 주저앉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예,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요. 예.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다 많이 공장도 짓고 하여간 가능한 한 값싸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생산 구조도 운영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굉장히 우리가 이게 그 심화되다 보니까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의 리스크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일본에 이어서 올해 그렇죠. 또 중국까지. 예.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점만 우리가 드러났었는데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이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인식이 좀 기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나요? 어떤 이 그렇죠. 공급망이 예. 갖고 오는 어떤 리스크 그렇죠. 이것도 예.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책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오늘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고용 연장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주제여서 자, 고용 연장. 이게 뭐 야당은 즉각적으로 이 총선용 공약 아니냐면서 날을 세웠는데
고용 연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이거를 그 정치 선고용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해로도 그래서 굉장히 좀 깝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올해 1월달까지, 그러니까 2017년 6월달부터 65세 이하 인구가 그러니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 소위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예. 15세에서 64세요. 예. 근데 이 인구가 지금 한 15만 명 가깝게 줄어들었어요, 그동안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노동력이 그러니까는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점점 심화될 테고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65세 이상은 되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예. 예.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되게 보수 언론들이 우려하는 게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서 언제까지 일자리 만들 거냐 뭐 이런 식의 저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65세 이상을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러니까 가능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65세가 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이요. 예.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들 먼저 경험을 했던 나라들에서 보게 되면은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이 있고요. 예. 이건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거죠. 정년 나이를 연장하는 거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일부에서 아예 정년을 폐지하고 폐지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계속 고용. 예. 이런 게 있는데 정년 연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검토를 시작하지만은 이건 성결해야 될 과정이 많이 있어요. 많겠죠. 그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그냥 정년만 연장하게 되면 공공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임금 제도도 그러니까 좀 직무급제로 바꾸고 고용의 유연성도 좀 그러니까 변화시키고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거예요, 전제가요. 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어차피 기업도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기업이 그러니까는 이 정년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고용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하라는 이제 그러니까 자발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건 좀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니까 계속 그렇죠. 고용하는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제안을 하신 거고 이 정년 연장 얘기만 나오면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항상 따로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 일자리 감소. 예. 그런데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되게 정년 연장을 지금 상황에서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요. 했을 경우에는 주로 이 공공 부분에 직업의 안정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임금도 높은 공공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일자리가 그러니까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정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때문에 그 피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공공 부문 같은 경우들은 그러니까 부천전이니까 우리가 임금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요. 부분들은 청년들 일자리하고 고령층 일자리하고는 상호 이게 이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고용을 할 때 원하는 그러니까 직무 성격하고 한 50세 넘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수행하는 직무하고는 다른 직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0대에 그러니까 청년들을 고용을 할 때는 새로운 신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들인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실제로도 여론조사에 보게 되면 청년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더 선호를 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로만 좀 요약해 주시면 좋겠는데 최근에 일본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일본 경제? 4분기 이제 그러니까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전기 대비 앞에 3분기 대비로는 이제 1.6%가 마이너스 이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6%요? 예, 이게 연율로는 6.3%입니다. 그렇죠. 6.3%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7월 달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출 규제를 해왔었잖아요. 그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는 건데요. 우리 불매운동. 제가 그래서 자기 발등을 찍고 자기 무덤을 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게 보게 되면요. 수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그러니까는 이 무역 흑자를 보는 그 규모가
지난해 7월 달부터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에 한 41억 2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예. 지네들이 규정한 이후에요. 그게 예, 한 예. 4,50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의 이제 그러니까 투자에도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예? 예. 거기다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소비세 이제 그러니까는 인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리 사재기를 해가지고 3분기에는 0.1% 정도 나왔었지만은, 예. 실제로 가게 되면은 3분기도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일본은 사실 경기 침체에 빠진 겁니다. 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이거는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요. 예. 예, 거기다가 그렇죠. 지금 올해 1분기도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굉장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보다 더 말씀드리니까 훨씬 더 심각한 게 바로 일본 맞습니다. 경제였습니다. 다음에 좀 시간 내서 일본 경제 얘기도 좀 자세히 좀 했으면 좋겠네요. 교수님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전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오늘로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신대경 예비후보 만나보죠. 신대경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신대경입니다. 38살 경북 유일의 청년 후보입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문경이고요. 현재 통일부 사단법인 통일과 함께 대표로서 자유통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했고요.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신 반기문 총장님을 보좌하였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올해 38살의 청년 후보. 지금 사단법인 통일과 함께 여기 지금 대표로 계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통일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네. 좀 간단히 우리 지금 남북 통일은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준비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예. 예.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나 이제 학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방향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전에 통일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이제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한 운동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 중, 고 대학교 가서 이제 캠페인도 진행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초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북한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인식 개선을 먼저 한 다음에 차후에 이제 통일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과 이렇게 노력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통일하는 것보다는 통일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이 넓히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자, 이번 21대 총선 출마를 결심하셨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지난 2016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도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 청년 비례대표로 도전을 한번 했었는데요. 예. 그 4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또 익혔습니다. 그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본래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 지역에 기여하고 공익을 위해 일하고 싶어서 이번 총선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고요. 예. 국회의원에 되어서 현재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정부 여당의 실정을 막고 올바른 정치를 펼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신대경 후보님만의 장점을 꼽으라면요? 저는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청년으로서 끊임없이 도전을 했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영업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 그리고 국회에서 정책비서로 활동도 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엔 총장님 보좌를 했으며 또 지금 하고 있는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온몸 부딪혀서 우리 사회를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다양한 경험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진심으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한 청년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때 매몰되지 않고 신선하고 참신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나이는 상당히 젊지만 참 풍부한 이런 경험이 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신선하고 참신하게 정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지금 당내에서는요. 현재 출사표를 던진 분만 김시환, 장윤석, 또 이윤영 후보가 또 있고 우리 지금 말씀하고 계신 신대경 후보까지 네 분이 출사표를 던졌고 현역의 최규일 의원도 있고, 자, 당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공천은?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저희 이제 보수가 단일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가장 이제 지금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혁신이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세력의 이제 국회 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단연제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창당 정신도 말 그대로 미래와 통합입니다. 예. 저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년이고 그리고 통합의 궁극인 대한민국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명분이고 사회적 요구이며 저 개인적인 사명입니다. 지역에서도 세대 교체를 열망하는 여론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는 꼭 젊고 참신한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지역민들의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선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저에게 청년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기본 가점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목숨 걸고 선거에 임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크게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반드시 공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선 룰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죠? 미래통합당 내에서. 어제 출범했으니까. 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청년에 대한 이제 기본점. 예전에는 50% 기본 청년들이 얻은 여론조사에서 50%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예. 지금은 이제 기본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청년은 이제 청년 중에서도 신인 정치인에 속하기 때문에 나이대로 보면 양자 대결 만약에 경선을 할 때 15%의 기본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 예. 예,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거죠. 당내 경쟁자들은 많지만 그래도 자신 있다, 공천 자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럼요. 예. 지금 영주, 문경, 예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단연 지역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경제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구이지 않습니까? 예.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인구가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영주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인구가 2,0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문경은 정체되어 있는 수준이고요. 예. 근데 예천은 이제 신도시가 생겨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먼저 우리 지역구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는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영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들이 즐비하고 그리고 문경은 관문, 명상마을, 찻잔 축제 같은 관광 자원들이 있고 또 예천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적 추세에 맞게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사람을 유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산업에 상당히 좀 방점을 두고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공약도 역시 관광 산업 분야일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제1공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영주, 문경, 예천 지역을 하나의 관광 블록으로 지정해서 법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세계 힐링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영주는 문화 힐링, 그리고 문경은 정신 힐링, 예천은 자연 힐링의 명소로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서 경제를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자영업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가세자로 이제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는 간이가세자로 이제 묶여서 세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그게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4,800원 다 넘죠. 그렇죠. 매출이니까. 그래서 그걸 반드시 1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숨을 트이게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배채까지. 그러니까 관광 블록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 그러니까 영주는 문화 힐링의 도시, 문경은 정신 힐링, 예천은 자연 힐링의 명소로 키우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지금 환경 문제도 좀 여쭤볼까요? 지금 지역구에는 영주댐 또 석포제련소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제가 이제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영주 내포 보존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현재 국회의원분들이나 후보자분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청년이니까 이런 문제들도 이제 좀 이제 다가가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일 수 있고 열정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성전을 좀 다시 맑고 깨끗하게 복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고요. 그 방법론적인 것들은 이제 관련 사회단체나 지자체와 상의하여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석포제련소 같은 문제도 같은 방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성천은 원래 상태로 복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미래통합당이 어제 이제 창당을 했는데 그 과정을 쭉 지켜보셨죠? 길게 봐서 한 6개월 걸린 보수통합이었는데 자, 지금 미래통합당원이시니까 내부에 있는 당원으로서 미래통합당의 어떤 문제점, 개선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도로 새누리당이 됐다. 이런 말씀들 하고 기존에 있는 보수 인사들 영입해가지고 다시 당면만 바꾼 거 아니냐, 당명만 바꾼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앞으로 공천 과정을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TK 이제 대구 영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의원님들이 교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청년 세대들이 많이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공간위에서 그렇게 기초를 잡고 작업을 하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심에 제가 서서 대한민국 정치를 조금 개혁하고 혁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방향. 지금 당장은 총선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공천 개혁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좀 전해 주시죠.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참신한 인물들이 국회로 많이 들어가야 우리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대한민국 한국 정치의 발전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나아가는 시대적 정신의 중심에 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 미래통합당 신대경 예비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 건투를 빌겠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역시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윤영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자, 이번 주도 코로나 얘기로 시작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 한 4일인가요? 5일인가 확진자가 안 나와서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나 싶었는데, 주말 동안에 부부가 확진, 2명이 확진이 됐고, 오늘은 또 대구에 1명이 확진자가 생겨서 다시 좀 긴장 상태로 돌입한 것 같습니다. 영남권에서 처음으로 나와서요. 네, 61살의 또 여성분이었는데요. 네. 아, 그러니까요. 예. 자, 그나저나 이번 코로나 대응,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과는 상당히 비교가 되죠? 우리나라 대응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가 사실 한 명 늘어나도 우리 국민들은 크게 또 걱정하고 우려하시는데, 이웃 국가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또 잘하고 있다는 이 내외부의 평가가 있는 것만은 또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또 확진자가 있지만 또 확진됐던 입원 환자 중에서는 퇴원하는 환자들도 계속해서 또 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국에 또 고무줄 통계가 있고, 일본은 이른바 물새 틈 없는 전략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미세가와 전략, 또 구멍이 뚫려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도 그랬고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전국 1001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현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입니다. 감염증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응답자 3명 중 2명 정도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5%인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0%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거죠.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하고 있다. 대응을 잘하고 있다. 64%, 못하고 있다. 25%.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잘한다는 평가가 꽤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요. 또 중도층에서도 더 높은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호불호가 있다 하더라도 대응만큼은 또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코로나 국면에서의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연일 회의를 개최하고 또 경제 대응, 특단의 대책까지 강조하고 있는 모습만큼은 이 긍정적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들의 불안감은 어떨까? 좀 줄어들었을 것도 같은데요. 제가 사실 주말에 대형마트를 좀 일부러 장보기 위해서도 갔지만 사람들 마스크는 얼마나 쓰고 다니나 그게 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갔는데 안 쓴 사람이 더 많았어요. 제가 갔을 때는. 저도 안 쓰고 가고 그랬는데. 보도도 보도지만 또 이 현장까지 꼼꼼히 점검을 하는 안동 MBC 또 좋은 방송은 남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사실 우리 경북 영남권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덜한 것 같은데 서울은 지금 좀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창기만 해도 거의 10명 중 9명 이상은 다 마스크를 끼고 지하철을 타고 마트를 가고 한다는 소식을 봤는데 요즘은 좀 어때요? 개인 위생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정부도 물론이거니와 지역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또 손 씻기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조금은 방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또 지역에서 감염자가 나올 때는 철저하게 개인 위생을 위생에 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본인 감염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었는지 여부인데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물어본 결과 자기 감염 우려가 3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염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39%로 나왔다. 이건 이제 공포심에다가 얼마만큼
국가 차원의 방역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어우러져서 이 국민들의 인식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만큼 국민들은 또 정부가 또 방역 체계를 또 잘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나라에서는 이웃 국가와 비교하면 또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라는 것이 이제 종합적 평가일 텐데요. 그러나 심리적인 위축은 또 그대로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네. 2030 세대에서는 자기 감염성 우려가 한 50% 정도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 인구가 많고 예, 또 예. 자기 감염에 대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유동 인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젊은 세대들일수록 이런 공포심 또 걱정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인데 예. 사실은 이게 면역 체계가 조금 취약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되는 것이 또 고령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 이 연령대가 어르신분들은 좀 더 이 마스크 또 손 씻기 철저하게 하실 필요는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젊은 세대일수록 감염에 대한 우려가 더 높다는 거 그리고 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지금 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대한민국의 관문인 또 인천공항이 수도권 인근이니까요. 그렇죠. 예. 수도권 내에 있으니까. 예, 자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좀 간략하게 볼까요? 어떻게 네, 큰 나왔습니까?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긍정평가 국정수행 4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은 49%로 나타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직전 조사와 수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예.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1위 뭐였을까요?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잘하고 있다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도 역시 코로나였는데 예. 코로나인데 부정적인 평가도 코로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우려 이게 또 부정평가 이유이기 때문에 예.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 문제, 경제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정당 지지율도 크게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 5, 6일 정도 남아 있는 이 총선 전국인제인데 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을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37%, 자유한국당 21%. 자유한국당에 대한 수치는 다른 조사 방법의 조사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정의당이 5%,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이 안철수 신당이 이제 모두 3%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 미래통합당이기 때문에 이번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보다는 다음에 이 각각의 명칭이 제대로 조사에 반영돼 있는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으로 된 조사 결과를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뭐 어제 출범을 했으니까 그나저나 우리 방역 초반에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지나칠 정도로 방역에 힘써라. 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각종 행사, 지역의 행사 다 취소되고 뭐 음식업 하시는 분들 뭐 여행업 다 지금 어려우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경제 활성화에 또 매진하다 보면 또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딜레마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딜레마인데 근데 또 안전을 우리가 또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철저하게 방역은 하되 결국 중요한 건 심리이기 때문에 한번 좀 우리가 뭐 방 안에만 웅크리고 있는 물론 이제 이 감염 의심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가격리가 돼야 되겠지만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인 경우에 경제 활동을 좀 활발히 해주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 심판론이냐 이번 선거가 야당 심판론이냐 이것도 좀 물어봤는데 제 기억에는 야당 심판론이 더 많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난 조사에는. 그렇죠. 약 1년여 전에 조사만 하더라도 그때도 이제 다가오는 총선에 대한 예측을 뭐 1년 전이지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야당 심판론이 우세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뭐 여당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거의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온도차는 있었는데요. 우리 대구, 경북 대구를 포함한 영남과 충청에서는 여당 심판론이 높았고요. 호남에서는 야당 심판론이 높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많은 의석수가 있고 이 관심이 가는 지역이죠. 수도권은 팽팽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당 심판론, 야당 심판론 지금 팽팽한 상황이고 자, 이번에 대선 지지도를 좀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종로 선거를 좀 다뤄봤었는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결과 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이 결과를 소개해드린 이유가요. 우리가 뭐 부자 몸조심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근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약간의 그 여론 후폭풍이 있는 악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대학의 교수가 이 칼럼에서 이제 민주당을 빼고 투표라고 하는 것 기억나실 거예요. 임미리 교수. 청취자분들도. 예. 네. 그런데 그 논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예요. 그랬죠. 그만큼 예. 이 종로도 물론이지만 차기 유력 대선을 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현재로서는 후보로 떠올라 있기 때문에 각종 악재에 조심하는 행보가 바로 이 조사 결과 때문인데요.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가 25%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2위인 한교안 대표의 10%보다 15%포인트,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 만큼 잘 나가고 있는데 악재가 생기면 곤란해요 하는 반응이었지 않나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특이한 점 하나가요. 대통령 국정수행에 보면은 대통령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높게 하는 이 자영업층인데 예. 또 자영업층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는 자영업층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영업층까지도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전 총리의 지지율.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는데 예.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공통점은 화이트 칼라와 40대가 핵심 지지층이었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 자영업자들의 그 지지율이 가장 낮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경제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네. 자영업층에서조차도 이낙연 전 총리는 지지를 1위입니다. 한다, 1위다라는 거. 이거 좀 눈길이 좀 많이 가네요. 그만큼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폭이 상당히 넓다라고도 생각이 그런 것도 드는, 있는 것 같고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기대감도 있고. 이낙연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에 이 사람이 국정을 할 경우에는 조금 관련된 정책이 변하지 않을까. 네, 바로 그 기대감도 좀 다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역시 사계절이 그냥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내일은 찬바람이 잦아들겠고요. 서서히 추위도 풀리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날씨는 무난하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도 한번 겨울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낮 안동 10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게 나와 있고요.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 4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영하 8도, 한낮에 10도 분포 예상됩니다. 의성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4도 높은 1도, 체감온도 1도, 습도는 39%입니다. 날씨였습니다.